네, 좀 전에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한 논쟁이 좀 덜 끌난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찬우 연구위원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정책과 감독 정책, 그러니까 정책과 감독 기능을 이제 합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일반적으로 그럼 감독 기능이 약화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금융정책과, 그러니까 법령 제기전과 포괄적 감독권이 합해진다고 해서 감독 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은 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단지 이제 아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에 대한 어떤 지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 감독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금융기관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금융감독원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그동안에 좀 약간 어떤 권한 행세에 있어서 좀 친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 2월 5일로 기억이 되는데 6인 협의회에 제가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자격으로 이 재경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의견을 전달하러 인수위 사람들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중 금융기관에 불만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합해서 금감원 그동안에 참 미웠으니까 좀 기능을 약화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발상이 이루어진 거라면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기능이라는 거는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면은 이제 불만이 없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되면 이제 불만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여과시켜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수위에서 인수위 관계자가 그렇게 답변하는 거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진술을 하신 것 중에 13페이지에 보면 이 개정법안 제65조의 3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의 관계기관에 대한 긴급 협조 요청권을 삭제하는 문제, 그리고 금융위 설립 목적에 금융시장 안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요 부분에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수위 측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새삼스럽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수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인수위 회의에 참가해본 거라고는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회의했을 때 전문위원 주제로 회의를 해서 한 번 해온 걸 외우고 그 외에 어떤 금융위원회 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인수위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관한 대단한 변화인데요. 어떻게 다시 이제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건데 이 당시에 97년 외환위기 발생 원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논란, 또 여기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평가라든가 또 금감원, 금감위, 그다음에 또 재정부 금융정책국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너무 졸속으로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거꾸로 나가서 긴급 협조 요청권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안정이란 어떤 사안 두 가지는 진술 요지도 밝혔습니다만 이거는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인수위가 어떤 의도로 이 금융위원회 법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의 통합 부분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의 구분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법 체계에서도 부분이 나눠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금융위원회 법안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친다 그런다면
감독 집행권하고 감독 정책권을 분할을 해가지고 막강한 어떤 그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인 힘을 휘두르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외환위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경부의 법령 재개정권과 금감위의 포괄적 감독권이 합해진다고 해서 외환위기가 다시 재발하느냐,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을 틀리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발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뱅킹 크라이시스에서 비롯됐고, 뱅킹 크라이시스는 이 기업 부실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 전반의 실패이지 금융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외환위기의 발생은 기업이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안았고, 그것이 경기가 꺼지면서 매출이 안 오르니까 부채를 못 갚게 된 것이고, 그 부채를 돈을 빌려준 건 우리나라 은행들인데,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으로부터 금리가 싸니까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로 갖게 빌려주는 상태이고, 그것이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돈을 단기로 빌려준, 달러를 빌려준 우리나라의 은행들, 한국의 은행들은 한국의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돈을 못 가게 될 형편에 있으니까 빨리 돈을 빼자 해서 국내 금융기관의 뱅킹 크라이시스가 커런시 크라이시스로 이어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쉽게 설명해서 그 당시에 정책 결정권자들과 감독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인수위에서 내놓은 이 금융 시스템의 그 어떤 모델이 일본의 금융감독청인가요? 네. 거기에 모델을 가지고 이거를 스타디를 해서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보다 선진화돼 있고 그것이 본받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서구의 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로직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그 정책과 감독 기능의 그러니까 같이 합쳤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뭉쳐졌을 때 반드시 거기서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가장 우리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냐를 토론하는 장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질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정법안 제65조의 3항의 이 긴급협조 요청권하고요. 금융시장 안정 문제, 이 부분은 한국은행하고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재경위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인수위의 시각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김홍범 교수님이신가요? 김홍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찬우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찬우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히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감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느냐. 이제 이런 위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제가 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네? 김 교수님, 우리 공청회에서는 진술인들끼리 토론은 저희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감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감독원의 어떤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관료가 창구 업무를 맡으면 그것도 또 그런 행태를 보이기가 십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다 심장이 먹고 죽습니다. 뭐 요즘은 뇌사 이런 개념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 심장이 나빠서 죽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문제의 근원이 이것이다라고 잡아낸다면 대단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감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상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엄청난 권한이기 때문에 견제를 정책으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일견 그럴듯합니다만은 선진국의 양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감독 당국에 대한 협력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 병행해가지고 감독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서 협력과 견제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집행을 견제한다든가 집행을 가지고 정책을 견제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고 영국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캐나다를 봐도 그렇습니다. 견제 집행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나라에선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부분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든가 예금보험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껴가지고서 서로 같은 일을 각자의 어떤 차별화된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허용하는 장치, 이런 것이 이제 협력과 견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력과 견제를 하셔야지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금융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시장이 그런다, 금융기관이 그러는데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많다. 이거는요, 아까도 이제 관련되는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당해가지고 금융기관이 물론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기관들도 있고 없어진 기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금융위기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요. 그리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맹신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현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변덕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거품도 마구 생길 수 있고 대단히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시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말을 따르는 것이 감독당국이 아니고요. 시장보다 저만치해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리더십을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관료 체제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가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이 기관이 예컨대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특히 사무국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카드 사태가 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금융위원회로서 더욱더 강화된 구조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5월에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에다가 카드사가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니까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카드사에 대한 부대 업무 상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2001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거기에 대해서 리젝트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달에 금감위,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자체적으로 내서 그러면 이 상한 비율을 시행령에서 못 고쳐준다면 시행령은 재경부 관할입니다. 우리가 감독 규정으로 그것을 상한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방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실행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재경부가 그것은 시행령 사항이고 규정이 아니다. 규정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넘어갔고요. 사실은 2002년도 5월 달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재경부 장관이 내수 진작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면서 그제서야 말하자면 상한 비율이 이제 법률 과정을 거쳐서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그 신용불량자 사태라든가 카드 사태,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은 2001년 4월 5월에서 2002년 5월까지 정확히 1년 동안
신용불량 사태, 카드사의 부실,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1년을 허송한 겁니다. 이게 왜 허송됐겠습니까? 재경부가 내수진작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감독당국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전력을 봤을 적에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그 금융 시스템을 분업 시스템으로 분명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지나는 사이에 재경부가 옛날의 공룡 재경원의 영광을 다시 탈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행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묻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구조적으로 정당화하고 공식화해주는 이러한 조치가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 안으로 또 기획재정부 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통일부 없어지고 여성부 없어지는 것만 큰 변화로 받아들이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가고 뭐 이렇게 합치는 거, 기획재정부로 합치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졸속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복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 어떤 금융기관의 퇴출과 그 제재를 막아주려는 권력자는 감독기관에게 이제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문제를 악화시키고 또 해결 비용의 이제 증가를 초래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갈 경우에. 물론 잘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잘못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또 이거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금융위원회 구성에서 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인사의 독립성만큼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질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법학자이다 보니까 그 법 체계적 정당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금감원화 관계가 민간 수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하는 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는 일정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시 감독권, 명령권, 인사, 예산 이런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 정당성 차원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등은 규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내에 구성된 금융감독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고요. 또 여기 금융감독원장이 그 임명을 하고 금융감독원 그 임원 인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이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의합니다. 네. 동의를 하신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토론이 더 필요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오가번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수위 안을 보면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그러니까는 지식경제부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인수위에서 혹시 이것을 그 지역 특화된 요새 뭐라 그러죠? 경제자유구역하고 그다음에 광역 기업 도시도 있고 네네 그거하고 있고. 이렇게 예. 혹시 그 개념을 약간 혼선해서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기가 인수의 그 깊은 생각까지는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요. 그것하고 다르다는 점을 제가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사업의 성격부터 얘기한 게 바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 특화 랄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아주 동북아 허브의
가장 중추적인 도시 몇 개를 새로 건설하는 거거든요. 막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기획재정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까 진술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그 지식경제부로 갈 경우에는요, 이 경제자유구역의 그 가장 큰 인센티브라는 것이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가 뭐 예산을 통한 지원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각 부처를 다시 또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이게 그렇습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고. 예, 그렇게 그래서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능률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 이명박 정부가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효율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약간 이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 그 추진단과 지역 특화 사업을 이렇게 좀 약간 그 개념 자체를 약간 좀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행대로 지식경제부로 간다면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저기입니다. 이게 모든 힘은 이게 지금 경제자유국을 만들려면 뭐가 있었냐면 예산, 세제, 국고가 필요합니다. 땅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수단은 전부 기획재정부에 있고 실제 이 일은 산자부 보고 해라 하는 이런 저기가 될 겁니다. 다만 산자부가 외자 유치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도 외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모든 중요한 수단은 다 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